네, 워싱턴이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뭘로 시작해 볼까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미국이 북한하고 중국의 최근에 급격한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핵무장 운영 전략을 승인했다는 보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비밀 분리가 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여기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아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 핵 위협국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이거를 승인을 했는데, 특히 중국하고 북한의 핵무력 강화 추이가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북한, 러시아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로 이게 이 핵무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기밀로 분류된 개정 지침 특징을 좀 짚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하고 중국의 최근에 핵무력 증강도 지적을 하면서 네.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핵 공조 가능성을 연계시킨 게 특징이라는 게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네. 지금 개정 지침은 중국의 보유 핵무기가 2030년까지 한 1000기 정도, 그리고 2035년까지는 한 1500기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미 국방부 판단에 근거한 걸로 설명됐습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한 최소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도 다량 확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펜타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 전언입니다. 조금 더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네요. 네, 뉴욕타임스는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거를 이제 억제할 수 있었는데, 최근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기를 증가한 걸로 그렇게 펜타곤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는 중국, 러시아하고 조율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네. 중국 대변인도 얘기를 했네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네. 이제 NIT 보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관련 보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른바 중국 핵 위협론을 계속 조장해 왔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네가 사실상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감추려는 핑계거리로 중국을 이렇게 삼아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관련 얘기들 좀 주목을 받겠네요. 네, 이번에 개정된 정강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 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른바 핵무기 3축, 전략 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억지력 강화에 계속 투자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급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스크바를 겨냥해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2주째 계속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 본토 깊숙이도 계속 공격을 하는데, 특히 드론을 모스크바까지 보내서 공격을 하고, 또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서북쪽 극단이죠, 무르만스크항, 거기까지 드론이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다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피해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렇게 러시아 접경을 넘어서 공격하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드론 공격을 가한다는 게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공격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드론을 이용해서는 최대 공격이라고요. 지난해 5월에도 네. 모스크바 쪽에 드론 공격에서 그때 러시아 주장이 8기 이상을 이제 격추시켰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 11기 이상을 요격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고 나서 모스크바 쪽에 이렇게 드론 공격이 가해진 게 가장 큰 규모고, 모스크바 말고 아까 말씀드린 무르만스크 같은 데도 그렇고 러시아 여러 곳에 동시에 공격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젤렌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완충지대 네. 구축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자꾸 이제 종전협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기습 공격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관련돼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좀 엇박자를 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 관리 얘기가 에이테크스 있죠. 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요. 이게 도달거리가 한 300km 되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쭉 좀 이걸 가지고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네. 지금 미국 국방부 당국자 얘기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쿠르스크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접경 지역 공격을 접경 러시아 본토 공격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밝혔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쪽 주장이라는 걸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타스 통신이 오늘 새벽에 이제 전한 이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호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이런 정전 협정을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조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좀 엇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가 조금은 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만성적인 병력난에 더해서 뭐 탈영 이런 걸로도 지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러시아 인권단체 같은 데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지금 뭐 병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탈영, 그다음에 병역 기피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탈영을 했거나 병역 기피를 해서 달아난 인원이 한 5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러시아 법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재판 케이스만도 10,000건이 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러시아 법은 그 징집병은 전투 현장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외 전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뭐 저널 보도는 그렇지만 강제로 계약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방 정보 당국이 추산한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죽거나 다친 러시아 병사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제대로 훈련된 병력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탈영, 병역 기피가 높아지니까 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였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 지금 거기 많은 부분을 빼앗겨 서울의 한 2배 정도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탈환하려면은 제대로 훈련된 병력이 최소 2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충원이 마땅치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한 5천 명 정도를 뺀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건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렘린궁이 군인 봉급 대폭 올리고 뭐 군인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심지어는 그 외국 사람이 와서 러시아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귀화 같은 것도 쉽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육주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채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어려움을 병력 때문에 겪고 있는 러시아 상황인데 러시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관련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한다. 그러니까 모든 외국인이 입국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이거 외신들이 별로 전하지 않고 미국 네. 경제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는데요. 푸틴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령을 내려서 어떤 사람이든지 외국인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지금 이르면은 다음 달부터 발급을 네. 하는 모양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신자유주의 환멸을 느낀 외국 사람들은 와라 러시아가 포용하겠다 러시아가 안식처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네. 한 3개월 정도 단기 체류가 가능한데 이제 이 비자 조건이 그 러시아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원하면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뭐 러시아어라든가 러시아 법규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그런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대충 뭐 바이패스하는 모양입니다. 절차도 쉽게 해서. 그럼 국가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하는 곧 겁니까? 그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발급할지도 이제 곧 그 리스트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외신들 전하는 걸 보면요. 어떤 이런 그 푸틴이 지금 서방에 계속 제재를 받고 몰리니까 어떤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서방하고 좀 차별하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푸틴은 그 2022년에도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방이 도덕 규범하고 가치를 내팽개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전승절 연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서방의 이른바 세계 관여주의자들이 엘리트들,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족하고 전통적 가치를 파괴했다. 그렇게 비난을 한 걸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푸틴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제시한 그 이른바 신자유주의 도피 비자가 푸틴의 이런 이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방하고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차별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전쟁을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미국 사회 얘기인데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세대. G세대 절반 이상이 대통령도 뭐 입법부도 사법부도 신뢰를 안 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네요. 1997년에서 네. 2006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이제 G세대라고 하죠. 네. 그 이번에 갤럽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대의 한 절반 정도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신뢰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미국에서. 네. 대통령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한 51%. 네. 한 해 전에 했던 것보다 한 4%포인트 높아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14%밖에 안 된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높나 봅니다. 의회를 불신한다는 네. 비율은 53%, 미국 연방대법원 신뢰하지 않는다 44%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주목되는 게 그 18세 이상 이제 갓 투표권을 받은 그런 응답자들이 중고교 대학생에 비해서 신뢰도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시오스는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그 바이든이 이런 그 후보였을 때, 그래서 트럼프가 특히 그 경합주에서 강세를 보일 때 그때 그렇게 조사가 됐던 걸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G세대 유권자를 대상으로만 또 따로 조사를 한 게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그 G세대 전문 NGO 내일의 유권자란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7개 핵심 경합주 G세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서 그 지지율이 32%포인트가 앞섰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쪽 이쪽 NGO 쪽 얘기인데요.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났다는 건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좀 대통령도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었었는데 관련돼서 좀 후퇴한 발언을 그리고 나서 뭐 월가 쪽에서 네. 그렇고 뭐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막 비난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조금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블룸버그하고 회견한 내용이 이제 어제 자세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우 좋은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금리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금리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다.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금리를 언급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확실히 좀 발을 뺐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권한을 뭐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네요. 네. CNN이 이걸 가지고 또 좀 트럼프를 조금 밀어붙였습니다. 제임스에도 금리를 내리라고 뭐 거듭 공개적으로 압박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파월 2017년에 자기 대통령 때 임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파월이 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기에도 SNS 통해서 여러 번 금리 올리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을 한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워렌 버핏이 뭘 팔고 뭘 사는지 상당히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데 얼마 전에 화장품 업체입니다. 울타뷰티에도 투자를 해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버핏이 네. 운영하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소비재 쪽에 별로 이제 최근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월마트도 얼마 전에 처분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 화장품 업체 울타뷰티 여기는 이제 뭐 이른바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네. 불리는 곳인데요. 이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서 좀 월가 쪽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네. 이른바 그 경기 침체기에 립스틱 효과를 겨냥한 투자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용계좌에서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게 네. 립스틱 효과라는 게 이제 침체기에 네. 소비자들이 이제 자동차라든가 값비싼 여가 활동 같은 데 돈을 안 쓰고 이제 아주 작은 어떤 그 사치품, 이를테면 립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는 걸 이제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
그래서 소비 침체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 이쪽에 좀 그렇죠. 매칭을 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버크셔가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그 소비재가 큰 비중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소비재 종목이 유일하게 그 플로어 앤 데코라는 그 바닥재 유통업체만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울타 뷰티 주가 수익률이 지금 한 14배, S&P 500 지수 평균이 한 28배니까 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뭐 그런 지적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중국의 쇼핑 앱 몰이죠. 쉬인과 테무 미국에서 또 소송전이 있다.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저가 쇼핑 앱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적의 시장에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또 법정 투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쉬인이 테무를 워싱턴 그 DC 연방법원에 제시를 했는데 우리 디자인 베꼈다. 그다음에 뭐 그 자기네 뭐 웹사이트에 막 이렇게 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은 자기네로 오게끔 그렇게 또 해서 막 도용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부 거래 기밀 가격 정보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싸게 팔면서 그 보조금 주면서 쟤네들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거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손가락질 한 겁니다. 네. 근데 뭐 테무도 작년 12월에 또 쉬인을 제소를 했습니다. 마피아식으로 위협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 했다가 그러지 이제 서로 손해니까 취소했다가 다시 또 붙은 겁니다. 저가 시장 놓고 지금 미국도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서 저가품에 상당히 지금 관심들 많고 아까 말씀드린 립스틱 효과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여기서 또 테무하고 쉬인이 또 한번 붙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기밀도 훔치고 가격 정보도 훔치고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계속해서 좀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캐나다 연구팀의 얘기인데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 피해가 온난화 탓이다. 뭐 기승전, 온난화 영향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캐나다 산불 굉장했죠.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1,500헥타르, 그러니까 서울에 한 근 248배 정도 그 산림이 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네. 엄청나죠. 캐나다 그 정부 연구팀이 그 논문을 올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역시 어떤 인간발 기후위기 그런 그 탓이 큰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 쭉 보니까 그 199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산불 시즌에 그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 정도가 예년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눈도 훨씬 더 빨리 녹고 가뭄 폭격도 심각해서 산불 시즌이 뭐 매년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숲이 굉장히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 뭐 그 캐나다 산불 그 때문에 1,000km 넘는 그 미국 동부까지도 막 그냥 연기가 오고 해가지고 심각했죠. 그래서 연구팀 얘기는 기후위기 이런 충격이라는 게 이제는 이 정도로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희도 올여름에 피부로 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산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